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모두 부제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콘스탄티누스 2세, 둘째는 콘스탄티우스 2세, 셋째는 콘스탄스였습니다. 삼형제들의 할아버지인 콘스탄티우스 1세에게는 둘째 부인 테오도라 사이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델마티우스, 한니발리아우스, 율리우스였습니다. 이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와는 이복 형제 간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사망하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델마티우스, 한니발리우스, 율리우스가 사망했고 율리우스의 아들인 갈루스와 율리아누스만이 살아남았는데 아마 나이가 너무 어려 살아남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건의 원인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 아들에게 이복 형제들을 죽여달라 부탁했다는 유서의 내용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아마 콘스탄티우스 2세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 삼형제는 제국을 3분할하여 통치했는데 영토 구획 문제는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약간의 조정 외에는 부제로서 다스렸던 지역을 기준으로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포함한 동방 지역을, 콘스탄티누스 2세는 갈리아, 브리타니아, 에스파냐를, 막내인 콘스탄스는 아프리카, 이탈리아, 도나우, 마케도니아, 트라키아를 담당했습니다. 이런 분배에 따르면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스의 관할 아래 들어가야겠지만 콘스탄스는 수도를 콘스탄티우스에게 양도하고 대신 콘스탄티누스 2세에 대한 견제를 부탁했습니다. 조만간 세 형제들이 서로 다투게 벌이게 되리라는 것은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한 자제력을 가지고 예상보다 오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곧 콘스탄티누스 2세는 콘스탄스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리아에서 이탈리아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콘스탄스에게 패배하여 전사하였고 콘스탄스는 17살의 나이로 서방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동방의 콘스탄티우스 2세는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와 계속해서 각축을 벌여야 해서 서방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콘스탄스는 더욱 타락하고 탐욕스러워져 국경 방비에 소홀히 한 채 쾌락을 즐기는데 열중했습니다. 황제가 이 지경이니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콘스탄스는 포로로 잡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서방의 반란이 동방보다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콘스탄티우스 2세는 사촌동생 갈루스를 동방 부제로 임명하고 나서 반란 진압을 위해 서방으로가 반란을 진압하고는 갈루스가 반역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그를 참수해버렸습니다. 이제 콘스탄티우스 2세는 로마 제국의 확실한 단독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인 강 너머의 게르만족은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여서 그는 다시 동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서방의 통치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바로 대학살극에서 살아남은 자, 마지막 남은 황제의 직계 핏줄, 개교자 율리아누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초석을 놓은 국가와 교회 간의 동맹은 두 동반자에게 큰 소득을 안겨다 주었지만 또한 새로운 어려움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고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게 되면서 교회 당파들의 끝없는 대립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신앙 논쟁은 이제 교회 내부의 일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면서 국가 발전에도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교회의 목표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종종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들 사이의 반목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동부를 통치하는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했습니다. 반대로 콘스탄스는 니케아 신앙을 지지했는데 처음에 서방을 통일한 콘스탄스의 힘에 밀려 콘스탄티우스 2세는 니케아 신앙을 지지하였다가 후에 동생이 죽고 나자 국면은 일변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주의를 국교로 선포하게 함으로써 아타나시우스를 축출하였고 이에 종교적 동요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율리아누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율리우스는 앞서 말했듯이 콘스탄티우스 2세가 주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의 희생자였습니다. 율리아누스가 그날을 실제로 목격했는지 아니면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도 자칫하면 같은 운명이 될 수 있으리라는 불안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점차 자라면서 진실을 알게 되자 그가 사촌형에게 품었던 존경심은 극도의 증오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우스 2세에게 그저 사소한 걱정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어린 그를 니코메디아로 보내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게 했고 그의 형인 갈루스와 함께 카파도키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갈루스가 동방부제로 임명되었을 때도 그는 학문 연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그리스 세계의 철학 학파들을 섭렵했고 당대 최고의 사상가, 학자, 웅변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독서와 토론을 즐겼습니다. 이때부터 율리아누스의 사상에 관해 수상적인 구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아테네로 갔을 즈음엔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남이 아니었던 것만은 확실한 율리아누스는 땅딸막하고 다부진 체구에 항상 고개를 삐딱하게 틀고 다녔습니다. 그는 황제가 될 제목이 결코 아니었고 그저 스승들과 책들을 접할 수 있는 아테네에 계속 살 수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우스 2세가 그를 서방 황제로 임명하려 하자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싫었지만 그가 밀라노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그의 머리를 단장하고 수염도 깎았으며 볼품없는 몸에는 꽉 끼는 군복을 입혔습니다. 군대가 집합한 가운데 공식적 취임식을 가진 그는 이때 아마 먼저 무덤에 들어간 지 12달이나 된 형 갈루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율리아누스는 형과 같은 운명을 피하려면 늘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리아누스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하여 군대를 이동시켜 프랑크족에게 빼앗긴 켈른을 탈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듬해 프랑크족 대군을 무찌르는 등 이후 2년간 승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제국은 변방 영토를 모두 되찾았고 파리에 머문 율리아누스는 서방의 완전한 지휘권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동방에서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359년에 황제는 페르시아 왕에게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스트리몬 강에서 마케도니아에 이르는 영토가 예전에 내 조상들의 소유였음은 귀하의 역사가들도 분명히 알 것이요. 내가 귀하에게 그 땅을 모두 반환하라고 해도 그다지 무리한 요구는 아니오. 하지만 나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를 돌려받는 정도에 만족하겠소이다. 만약 내가 보낸 대사가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나는 겨울이 끝나자마자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그 영토를 콘스탄티우스 2세는 물론 그 땅을 페르시아에 양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황제는 파리에 부하를 보내 동방으로 대규모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갈리아족과 프랑크족으로 구성된 4개의 부대와 다른 부대들이 출발 준비를 마쳤으나 사실 율리아누스는 별로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가 거의 서방 군대에 반을 보내라고 요구. 병사들도 동방으로 갈 경우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하게 될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그들의 가족은 언제든 방어가 허술해지면 제국의 영토 내로 벌떼처럼 쳐들어올 야만족들에게 희생되게 뻔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전 군대를 파리로 불러들여 황제의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한 뒤 승리하면 큰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단 병사들은 콘스탄티우스 2세를 계속해서 비난했고 아예 폭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예 율리아누스를 정제로 추대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년 반 동안 서방을 통치하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진 율리아누스의 마음에도 이제 정치적 야심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제 추대를 받아들였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서방 황제는 동방으로의 원정을 준비하며 먼저 사촌형에게 사절을 보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동방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므로 화를 내고 율리아누스에게 경고한 뒤 라인 강변의 야만인들을 부추겨 율리아누스의 동방 진격을 묶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라인 강변에서는 분란이 더 잦아졌고 두 황제의 협상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사촌동생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율리아누스는 전쟁의 여신 벨로나에게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친 다음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1만 명은 알프스를 넘어 북이탈리아, 크로아티아를 가로지르는 경로로 1만 명은 라이티아와 누리쿰을 횡단했고 율리아누스는 직접 삼천 정예병 거느리고 도나우강 상류에서 강을 타고 내려와 세 부대가 베오그라드 부근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황제는 남쪽으로 진군하여
나이수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적으로 콘스탄티우스 2세가 병으로 죽었고 후계자로 율리아누스를 지명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에게는 남자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2천 탈자에서 정통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로 인해 제국은 가까스로 거대한 내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황제는 콘스탄티노플로 수도에 도착해 상복을 입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이자 적이었던 콘스탄티우스 2세의 장례식을 성당에서 치르고는 두 번 다시 그리스도교 성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율리아누스가 속으로 그리스도교를 거부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골적인 이교도로서 그는 신들과 상의한 뒤에 그리스도교를 궁극적으로 없애고 로마 제국의 고대 신들을 다시 섬기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비잔티움의 문화 발전에서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인 옛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공생 문제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그리스도교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제국의 서반부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이 이교도였으므로 굳이 박해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반아리우스파에게 사면령을 내려 아리우스파와 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겸직과 부패가 횡행해 있었습니다. 이성과 의무, 명예와 성실이라는 옛 로마의 미덕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전임 황제들은 궁정세계에서 사치와 방탕을 일삼으며 살았었고 제국 도처에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자제심이 많은 인물이었고 제국 황궁의 엄청난 사치를 철폐하고 환관들은 모두 쫓아내는 등 개혁을 실시했으. 율리아누스는 이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교 때문이며 그들이 제국으로부터 힘과 남성성을 빼앗고 도덕적 무기력을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길고 열정적인 논문을 통해 당대의 사상가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사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 재물을 처리하는 등 온갖 애를 썼으나 그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도살자라는 별명만 얻었을 뿐이었고 이교도들에게 병원, 고아원, 수도원과 수녀원까지 설립하라고 촉구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도가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이젠 그리스도교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교 교사는 학교 교사에 임명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러자 그리스도 교도들의 항해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연이어 사건들이 터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으나 363년 3월 5일은 그리스도교의 축일이 되었습니다. 율리아누스가 9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의 업적도 함께 무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